지난번에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시간이나 공간 같은 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정말 상식을 깨는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네, 맞아요. 우주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들, 거시적인 그림을 좀 봤었죠. 네. 우주를 이해하는 게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점도 참 인상 깊었고요. 그렇죠. 오늘은 그 이야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 거대한 우주가 어떻게 보면 아주 미시적인 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잡한 의식의 세계로 이어지는지 책의 9장에서 12장 내용을 보면서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우주에서 생명과 의식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는 거군요. 네, 우주편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 특히 별의 일생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거기 좀 초점을 맞춰볼 겁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그 빅뱅 직후에 바로 지금처럼 별이 막 반짝이는 우주가 된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 암흑시대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거기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주 탄생 직후에는 사실 너무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뭐랄까 빛조차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야말로 암흑이었죠. 암흑시대. 네. 그러다가 이제 우주가 식으면서 중력이 서서히 작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뭉치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걔네들이 막 뭉치다 보니까 내부 압력하고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니까 핵융합을 시작하는 첫 번째 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 핵융합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진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별 내부는 뭐랄까 초고온 고압의 일종의 원소 공장 같은 곳이에요. 가장 가벼운 수소가 헬륨으로, 또 헬륨이 탄소로, 산소로, 규소, 철 이렇게 점점 무거운 원소들이 차례차례 만들어지는 거죠. 와, 공장이네요, 정말. 네. 그리고 그 별이 이제 수명을 다해서 예를 들어 초신성 폭발 같은 아주 장렬한 죽음을 맞이할 때 말 그대로 자기가 평생 만든 이 다양한 원소들을 우주 공간 전체로 확 뿌려버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제 몸을 이루는 뭐 탄소나 산소, 피 속의 철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전부 아주 옛날에 어떤 별이 폭발하면서 남진 그 잔해에서 왔다는 건가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연결인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주 긴 시간에 걸친 별의 탄생과 죽음, 이건 물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물리 현상. 이게 다양한 화학 원소를 만들어내고 그 원소들이 모여서 복잡한 유기분자를 거쳐서 결국에는 생명이라는 생물학적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와. 책에서는 이 과정을 하위 요소들이 모여서 상위 시스템을 이루는데 그 상위 시스템은 그냥 단순히 합친 것 이상의 어떤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되는 그런 홀라키라고 부르거든요. 이걸로 설명을 해요. 홀라키. 좀 어렵네요. 비유하자면 글자들이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들이 모여 문장이 되잖아요. 각 단계가 이전 단계를 포함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의미나 기능을 갖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DNA 같은 것도 이런 우주적인 진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정말 놀라운 구조물이고요.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물학이 결국에는 다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였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보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 의식이라는 영역으로 넘어갔을까요? 이건 정말 또 다른 차원의 도약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도약이죠. 물질에서 어떻게 보면 비물질처럼 보이는 영역으로 넘어간 거니까요. 우리 뇌 속에 있는 수많은 신경세포, 뉴런들이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주고받는 어떤 전기화학적인 신호들이 어떻게 통합해서 나라고 하는 이 주관적인 느낌, 생각, 감정, 이걸 통틀어 의식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내는지는 여전히 과학계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군요. 네, 정보 처리 능력의 단계 같은 걸로 의식을 설명하려는 시도들도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이 생생한 내가 있다는 느낌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 같은 거 말고 이 책에서는 비의식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건 뭔가요? 네.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처럼 개인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연결성을 이야기하는 개념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의식을 이야기해요. 비의식. 네. 이건 뭐랄까? 우리 인간의 의식이 존재할 수 있게끔 그 바탕을 이루는 아주 근본적인 물리법칙이나 생화학적인 과정들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 존재 자체를 떠받치고 있는 더 깊은 차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 운영체제 같은 건가요?
밑에서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의식하진 못하는. 네, 그거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우리 생각이나 감정 아래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는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규칙이나 에너지 같은 거죠. 와, 정말 깊네요. 이렇게 의식과 그 너머의 근본적인 영역까지 파고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이 의미를 찾거나 영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영성이라는 말이 좀 약간 모호하게 들리거나 좀 낡은 느낌? 그렇게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과학 시대에는 좀 멀어진 느낌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해지면서 전통적인 종교의 영향력 같은 게 좀 줄어든 면이 있죠. 그런데 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이런 물질주의나 치열한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이 삶의 의미라던가 어떤 내면의 평화를 갈망하게 되면서요. 네. 제도권 종교의 틀 바깥에서 어떤 개인적인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 이걸 뭐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아, 종교는 아니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네. 그러니까 어떤 조직화된 종교는 아니지만 뭐 명상이라던가 요가 아니면 자연과의 교감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의미나 더 깊은 연결감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정말 스케일이 엄청났습니다. 우주 먼지에서 별이 태어나고 그 별이 죽으면서 남긴 재료로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 생명이 다시 자신을 넘어서 의식 그리고 영적인 차원까지 탐구하게 되는 그런 여정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물리법칙에서 시작해서 화학, 생물학을 거쳐 결국 인간의 내면 세계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진화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누구이고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자,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어떤 정해진 방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필연적인 흐름일까요? 아니면 그저 수많은 우연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일 뿐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바로 그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는 우주와 생명 그리고 사회의 진화가 과연 어떤 필연적인 법칙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연의 연속인지 이 필연과 우연의 문제와 진화의 법칙에 대해서 책의 13장과 14장을 보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필연과 우연이라 다음 이야기도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탐사도 기대해 주십시오.